네, 이게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낯섭니다. 이게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제가 무슨 방송국 MC도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MBTI를 해보면 저도 이제 그걸 해보니까 계속 바뀌긴 하는데 제가 I하고 E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황청심원까지는 안 먹었지만 가슴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벌렁벌렁거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교수님 뭐 발표하신 슬라이드도 있고 해서 뭐 좀 간단하게 소회 겸해서 그동안 연구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이정호고요. 제가 2017년 1기 펠로우인데요. 사실 제가 관계자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성형외 펠로우를 지정됐을 당시에 저희 랩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데 이 브레인의 뮤테이션을 찾는 시퀀싱 할 돈도 없고 그런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가 이 석영배 지원을 받고 저희의 연구실은 이게 발표를 지금 제가 하면서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석영배에 프로포즈 했던 내용은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뮤테이션이 우리 뇌의 기능을 바꾸면서 질병을 일으킬 거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실은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 때부터 사실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뇌 연구에 관심이 많아서 뇌질환 연구는 20년 넘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들이 좀 예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뇌에 줄기세포가 있고 이게 이제 보이나요? 포인터, 네, 포인터로. 네, 줄기세포가 있고 이게 줄기세포가 있는 부위가 이런 뇌촉수액이 차 있는 벤트리클 근처에 서벤트리클 존이라든지 기억에 관련된 해마에 이 히포캠팔 에리아 이쪽에 있습니다. 데티자이로스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디바이딩 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뮤테이션이 어콰이드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 뇌는 이제 다른 장기하고 다르게 1000억 개 이상이 되는 뉴런들이 굉장히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뮤테이션이 꼭 무슨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키더라도 중요한 허브를 망가뜨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뇌 기능을 망가뜨릴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이런 뇌질환을 다 피를 뽑아서 하는 뮤테이션 시퀀싱을 해서 했어요. 생거 시퀀싱 같은 거를. 근데 생거 시퀀싱 같은 걸로 하면 이 뇌에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몇 개의 세포들에 발생하는 이런 뮤테이션들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2010년쯤에 포닥을 하다가 아까 피터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NGS를 보면서 이게 이 생거 시퀀싱처럼 이 뮤테이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100개 세포 중에 10개의 뮤테이션이 있는지 5개 세포의 뮤테이션이 있는지 정량적으로 이게 분석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브레인에 스페시픽하게 일어나는 어떤 작은 수준의 뮤테이션이 뇌 기능을 망가뜨려서 뇌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하이퍼세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0년쯤에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게 증명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포즈를 했던 거는 이런 뉴로 디벨롭먼트, 에필랩시나 어티즘, 스키조프레니아, 브레인 튜머도 어디인가에서 뮤테이션이 생겨서 이제 튜머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 뉴로디제너티브 디지즈, 알츠하이머 같은 것들이 이런 소메릭 뮤테이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닐까. 그게 맞다면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그게 정말 맞으면 모델이 있으니까 치료도 해볼 수 있을 거고 진단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때 좀 리스키하지만 돈을 한번 쏟아 부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석영배 받기 직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쏟아 부어 가지고 이 포컬 코티컬 디스플레이자, 이게 한국인 환자예요. 저희 한국인 환자인데 뇌 전쟁,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데 약이 없어요. 그래서 수술해서 이만큼 뗐습니다. 이만큼 뗐는데 보시면 이제 다른 세포는 다 정상인데 이렇게 커진 세포가 백설기 건포도처럼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가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환자 10명 시퀀스를 하니까 제 시드머니가 싹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해서 보니까 운이 좋게 그 10명 중에서 한 서너 명에서 이 mTOR 패스웨이의 유전자들의 포인트 뮤테이션이 있고 그것들이
다 이 mTOR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운이 좋았던 거는 이게 환자인데 환자에서 찾은 건데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면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크리스퍼 테크놀로지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마우스 브레인에서 이 뮤테이션을 그래도 모델링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태어난 뱃속에 있는 쥐 브레인에 환자가 소아 환자들이라서 아마 엄마 뱃속에서 뮤테이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인과관계까지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페이퍼인데 여기 돈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저는 이게 에필랩시 시작이지만 메카니즘도 찾아야 되고 다른 스키조프레니아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튜머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때 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굉장히 익스펜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레인 소마틱 뮤테이션이라는 게 도대체 환자 뇌 속에서 뉴런의 그런 이동에 어떤 기전으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다음에 김민일 교수님과 콜라보를 했던 건데 어떤 기전으로 에필랩시를 일으키는 건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뮤테이션 된 셀이 주변의 세포들을 non-cell autonomous하게 자극을 해서 에필랩시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 기전을 밝히고 또 다른 에필랩시에서 또 다른 저희가 소마틱 뮤테이션을 더 많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 튜머도 저희가 아까 그 서브벤트리클 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뉴럴 스템셀에서 이 뮤테이션이 어콰이어드 되면서 그게 이볼루션을 하면서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는 굉장히 그 어그레시브한 캔서도 만들고 에필랩시가 동반된 페디아트릭 브레인 튜머도 만든다는 걸 저희가 증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브레이크스루가 있었고요. 알츠하이머라든지 스키조프레니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마틱 뮤테이션과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는 것도 배웠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마틱 뮤테이션은 아니지만 저희가 홀 지놈으로 넘어가면서 넌코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가 찾는 일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진단으로는 환자들한테 좀 더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이 이런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진단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메소드도 만들고 뇌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뇌척수액에서 이런 걸 디텍션하는 것들을 만들고 또 운이 좋게 2016년에 그 스피노자라는 안티사이언스 드럭이 나오면서 저희가 찾은 이런 동물 모델에서 RNA 드럭으로 치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개인 랩에서 할 수 없는 거라서 그 2018년에 교원 창업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면서 안티사이언스 드럭을 실제로 만들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아까 그 포컬 콜티컬 디스플레이저라는 질환이 예전에는 이렇게 병리로 타입 1, 2, 3가 있는데 병리로 모양이나 마이그레이션 디펙트로 진단이 기준이 정해졌었는데 저희 파인딩이 반영이 돼서 2020년 최근에 이제 진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FC 같은 포컬 콜티컬 디스플레이저는 스페시픽한 진 파인딩이 이 다이그노시스에 들어가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인 환자에서 찾은 그 발견을 바탕으로 진단도 바꿀 수 있고 저희가 치료도 개발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치료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 랩에서 하기에는 이 시퀀싱 볼륨이 너무 크고 그래서 좀 더 저는 뎁스 있게 뮤테이션 된 셀들이 어떻게 디지즈 셀로 이볼브 되는지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랑 어떻게 관련을 갖고 있는지 특히 이제 또 회사와 콜라보레이션 통해서 RNA 드럭 개발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고를 해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서프의 그런 연구비도 있었지만 더 중요했던 건 사실 이 펠로우 미팅 저희가 1박 2일, 2박 3일 동안 이 펠로우들끼리 저희가 되게 인텐시브하게 교류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정말 큰 힘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서경배 재단에서 준 추천 도서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과학자 책을 많이 안 읽는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힘들 때 그다음에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모를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이런 책을 읽어서 저도 인문학적 소양이 별로 없는데 이런 책들은 제가 2번씩 3번씩 읽었어요. 너무 감명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랩을 운영하는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서경배 과학재단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저희 필드에서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아마 불가능했을 거고 저희 실험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호 교수님은 방금 보신 것처럼 의사과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소마틱 뮤테이션, 그러니까 체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어떻게 난치성 뇌질환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제 꾸준하게 연구를 해오시는 결과들을 그리고 그 서경배 과학재단 지원을 받기 전과 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공국 이런 연구가 응용적인 측면에도 이제 활용이 돼서 진단이나 또는 치료에도 좀 이바지하셨기를 바란다라는 희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종호 교수님 뭐 개인사 포함해서 사적 개인사 말고 이제 과학자로서 살아온 개인사 포함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또는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 또는 여기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읽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오늘 5분 이 일기 펠로우들한테 시간 압박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12시가 저희 점심시간의 일반적인 이 약속이기 때문에 한 분당 15분 정도밖에 없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좀 해주셔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종호 교수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마 다 마찬가지 이제 마음가짐이실 테지만 지금 시작하는 공부를 입문하는 여기 계신 아까도 온 어디언스 청중 중에서는 보면 학부생들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이면 좀 더 긴 호흡으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지 그 한두 가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신 바가 있다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이제 저희 필드 대가이신 교수님들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하고 저도 항상 노력하고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의대를 가서 저희 부모님들 다 당연히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저는 이제 연구의 길로 빠져들게 됐는데 뭐 할 때마다 별로 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거의 되지 않아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시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안 되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뭔가 어제보다 좀 나아지는 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좀 재미 삼아서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펠로우 지금 현재 펠로우보다 여기 계신 그 미래를 책임지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연구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니 펠로우 중에서도 선배 펠로우한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상 질문입니다. 서경배 과학재단 펠로우 졸업하는 소감에서 가장 아쉬운 것 한 가지 하고 가장 후련한 것 한 가지 각각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아쉬운 그러니까 걱정이기도 하고 이제 부탁이기도 한데 저 아까 그 사이언스 미팅에 졸업을 했어도 좀 안 빼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랑 그 책도 좀 개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보내주셨으면 되게 정말 감사드리겠다.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피러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은 한 50번씩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파이널 이렇게 억셉되고 어떤 때는 억셉 레터 온 다음부터 그 논문 안 볼 때도 있는데 그 받으신 책은 앞으로 한 2번이 아니라 한 10번씩은 읽으셔서 이 책이 너덜너덜해지신 다음에 후배들이나 동료 과학자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질문 있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인데요. 지금 소바젠이라는 회사를 이제 그 창업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요즘 또 바이오 산업도 많이 활성화되고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사업도 많이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래는 이제 과학자였다가 이 과학 기반으로 사업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 연구의 뭐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에는 원래 과학자로 그런 과학을 하다가 사업을 했을 때 좀 뭐 바뀌는 점, 뭐 과학자로서 뭔가 생각이 바뀌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그 교훈 창업이랑도 하게 됐는데 사실 제 머릿속에 창업이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저희가 그 원인을 찾고 치료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치료를 개발하는 거는 일반 랩에서 아카데미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창업을 한 거고 저는 여전히 이제 사이언티스트로서 그 회사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약을 디벨롭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좋은 사이언스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좋은 약이 개발되는 건 맞는데
모든 좋은 사이언스가 다 약을 개발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디벨롭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이게 아카데미아에 있는 사이언스만 되게 고귀하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디벨롭하는 사이언스도 굉장히 중요해서 제 사이언스가 되게 많이 초라해짐을 많이 느꼈어요. 그 다른 필드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네, 피로박 교수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그 교수님 쓰신 좋은 논문 재밌게 읽어서 이렇게 이 재단에서 서포트한 게 이렇게 잘 결과가 있었다는 게 참 듣기 좋고요. 그 어떻게 하다 FCD를 하시게 됐고 또 다른 앞으로 FCD처럼 이렇게 소매틱 뮤테이션으로 좀 찾기가 쉬운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질병? 이게 좀 이 필드에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저기 포스닥 마지막 조글리스망에서 포스닥 마지막 할 때 이 질환 전에 헤미메갈렌세팔리라는 질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질환에서 저희가 그 NGS를 하다가 운이 좋게 이제 찾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그때는 인과관계는 증명한 적이 하시지는 않고 그냥 뮤테이션이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런 패설로지로 이런 비슷한 피노타입을 가진 질환에서 일단 처음으로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헤미메갈렌세팔리하고 비슷한 패설로지가 비슷한 질환이 포컬 코르티컬 디스플레이자였고 다행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특이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명의 환자들이 EBS 명의에 나오면 글로 다 갑니다. 근데 저희 이 콜래보레이터가 EBS 명의 신경 명의여서 5천만 명의 코호트를 한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접근하기가 쉬웠고 뭐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했고요. 아마 저희가 해보면 해볼수록 에필랩시도 되게 이런 게 많고 다른 질환들도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에필랩시만큼 되게 데퍼니트한 진이라든지 뮤테이션이 아직은 많이 못 찾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펑셔널 스터디도 해야 되고 그 의미도 더 파악을 해야 돼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런 소마틱 뮤테이션 연구는 굉장히 초창기인 것 같다. 이게 뭐 핸드폰으로 따지면 그 벽돌폰 단계고 그 스마트폰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이종호 교수님과의 좌담은 또 시간 여유가 되면 다음 저희가 한꺼번에 다 같이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포스닥의 최규하 교수님 모시고 그동안의 그 연구 관련된 내용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규하 교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식물학자이시면서 생명체의 다이버시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 마이오틱 리컴비네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 최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규하입니다. 저는 오늘 그 졸업한다 그러니까 참 섭섭하기도 하고 왠지 또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잠깐 동안 그동안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애기장 때 모델 식물의 종자인데 GFP와 RFP를 이제 발현시킨 겁니다. 이게 엄마는 그냥 노란색인데 그의 자식들입니다. 이게 한 몇 가지 정도의 표현용으로 나올까요? 나중에 좀 생각해 보시고 답을 아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옆에는 이제 꽃가루인데요. 꽃가루인데 이게 마이오시스가 끝나고 이제 4개의 딸 세포가 있는데 4개의 딸 세포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트라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GFP, RFP, CFP까지 크로모좀 하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타입의 이렇게 다양한 모양이 나올까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 유전학을 제가 유전학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2년이죠. 그래서 보면 올해가 멘델이 탄생한 지 2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멘델을 기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올해 저널도 보면 제네틱스와 플랜셀에서 멘델이 2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보시면 멘델이 1822년에 태어나셨고요. 1866년에 저 멘델스로 보시면 밑에 한국말로 그냥 식물 잡종에 관한 실험 이거를 1866년 딱 한 편에 낸 게 아니라요. 65년하고 66년 이렇게 두 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66년이니까 한 40대 중반에 이 논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35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걸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00년도에 이 세 그룹 칼,
에리, 그다음 후고 이 세 사람들이 멘델의 법칙을 재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멘델이 사실 1860년 이 논문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우성, 다양한 주름진 콩, 노란 콩, 녹색 콩 이거를 7가지 형제를 사실 7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7년 동안. 7년 동안 실험을 해서 야, 이거다 하고 여러분 생물학에서 법칙이 몇 개가 있습니까? 멘델스 로를 찾았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안 알아준 겁니다. 이미 사후 1884년에 돌아가셨는데 1900년도에 이게 발견이 된 거죠. 참으로 안타깝지만 멘델은 아마 사후에 죽고 나서도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멘델이 1866년에 제가 아까 그 논문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모건이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참 절묘합니다. 1866년에 토마스 헌트 모건이 태어났었고요. 모건이 발견한 거는 아주 우연입니다. 여기 보시면 초파리가 와일드 타입이 이제 빨간색 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하얀색 눈을 가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시니어 교수님들은 아마 초파리 하신 교수님도 많았을 텐데 이 하얀 눈을 가진 초파리를 빨간 눈과 교배를 하니까 당연히 빨간 눈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성이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빨간 눈과 자기끼리 이제 교배를 시켰더니 다음 세대에서 하얀 눈 애가 나왔는데 하얀 눈 애가 전부 다 수컷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X 크로모점에 여기 있는데 여기에 어떤 형질이 성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걸 최초로 이제 발견을 하셨고 이 논문으로 사실 1933년에 노벨상까지 받으셨죠. 그 위에 이제 노벨 초파리 학자들이 많은 그룹들이 이런 링키지 그룹이라는 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 염색체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많은 돌연변이들입니다. 돌연변이 이름들인데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런 다양한 표현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 중고등학교 때 유전학 시간에 다 유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유전의 그 센터 한 가운데 있는 거는 감수 분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멘델의 법칙에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감수 분열을 이제 알면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 감수 분열은 이배체 세포 하나에서 분열을 2번을 해가지고 딸 세포를 4개를 만드는데요. 신기한 게 이제 분열이 되죠. 이렇게 크로모점이 이제 반수체가 되고 분열이 되고 중간에 이제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엄마 아빠의 내가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의 유전체가 이제 섞이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식세포에서 식물로 따지면 꽃가루와 알세포를 만들고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정자와 이제 알세포를 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이제 많은 브레이크가 일어나지만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일어나서 엄마 아빠 영들 3대 영전에서 제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체세포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만나게 되고 아주 복잡한 그 스냅토노멀 컴플렉스라는 이런 복잡한 지퍼 같은 구조를 이뤄서 크로스오버를 이루게 되고요. 이때 크로스오버는 브레이크는 엄청 많이 한 200여 개 일어나는데 크로스오버는 하나 아니면 2개만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신기한 겁니다. 내가 정자를 만들 때 내 엄마 아빠의 지놈을 섞어서 많이 섞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왜 딸랑 한 번만 2번만 섞을까? 할아버지 입장에 생각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능하면 내 손주가 나를 닮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크로스오버를 적게 이제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적으로 나와 그대로 닮은 거를 계속 유지할 게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요. 브레이크가 일어나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수선하는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메이저 패스웨이와 이제 마이너 패스웨이가 밝혀졌고 그래서 2가지 경로라고 합니다. 클래스 1, 클래스 2. 그래서 그 중에 요 제데맵이란 많은 단백질, 요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브랜칭을 안정화하고 많이 들어봤었던 교과서에서 많이 들어봤던 더블 홀리데이 정션을 더 안정화해서 일이 촉진을 시킵니다. 근데 마이너 패스웨이에서 하는 일은 뭐냐? 대부분 이 아주 일부만 전체 브레이크의 한 아주 일부만이 이 패스웨이에서의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데 나머지들은 브레이크들은 시스터에서 이제 리페어가 되거나 넌 크로스오버라고 하는데요. 이게 크로모점 전체가 크로스 리컴비네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파편만 리컴비네이션이 되는 넌 크로스오버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피터 박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그 NGS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는 이제 식물들의 부모를 교배를 하고 F1에서 식물은 이제 셀프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가 수분이 되기 때문에 마이오시스가 일어나서 자가 수분을 내서 그 자손을 다 시퀀싱을 하면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뮤테이션이 찾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존에 존재하는 그 뮤테이션 정보를 활용해서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는 정확한 위치를 정확히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크로모좀당 염색체당 하나 이상은 반슬이 되는데 뭐 3개 이상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아니면 둘, 그러니까 1.5개 정도 일어나고 요게 식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여기 보면 대부분의 식물들, 그 다음에 만말,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 유전학자들, 모델 오가니즘들이 우리가 사용한 모델 오가니즘들이 알고 보니까 익셉셔널한 예외적인 그 것들이 같아요. 여기 보면 이스트에 이게 3개 크로모점이 있는데 이게 폼베입니다. 폼베. 얘는 크로스오버를 10개나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익셉셔널한 케이스고요. C엘레강스 같은 경우는 딸랑 하나만 만듭니다. 2개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하나만 일어나고 이렇게 종마다 약간 크로스오버를 가지고 있는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대부분의 종은 하나 아니면 2개가 일어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꼼꼼히 챙겨보니 아까 말씀드린 클래스 1과 2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폼베 같은 경우는 클래스 2만 있고요. 그 C엘레강스 같은 경우는 클래스 1만 있습니다. 그래서 폼베의 힌트를 얻어서 이 재되면 아까 메이저 패스웨이가 돌연변이가 되면 대부분의 종들은 스테랄이 되는데 식물은 좀 종자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제네틱스를 활용해서 서프레서 스크리닝 했더니 크로스오버가 아주 많은 돌연변이를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안티 크로스오버 팩터로 이제 보고가 됐었고요. 이게 이제 사실 저희 분야의 가장 큰 그러니까 제가 연구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은 크로스오버 개수가 적게 일어나지만 또 어떤 그 식물체에서는 크로스오버가 유니폼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많은 이렇게 텔로미어 부분만 일어납니다. 이건 이제 밀 지놈인데요. 그 다음에 센트로미 근처에는 크로스오버가 안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 유전자들이 결국에는 요즘 이제 중요한 브리딩의 가장 중요한 유전자들이 이쪽보다는 사실 이쪽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딩에 있어서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야 중요한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하나의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작물들을 만들어낼 때 걸리는 시간인데요. 보통 내가 원하는 그 식물이 있고 내가 또 다른 원하는 식물이 있어 교배를 해서 하나의 형질만 넘기고 싶으면 보통 백크로스를 하고 여기는 뭐 단순히 6번만 했는데 보통 8번, 10번까지 해가지고 평균 10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약을 하나 개발을 하려면 평균 10년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밀이나 벼나 콩, 옥수수 같은 것도 하나의 품종을 만들려면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형질이 이렇게 아까 말한 센트로미어 근처에 있으면 더 오래 걸립니다. 심지어는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형질은 있지만. 그래서 센트로미어의 크로스오버를 늘리거나 아니면 크로스오버 개수를 아주 많게 하면은 육종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5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작물을 직접 핸들링을 하진 않고요. 이제 모델 식물 애기장대를 이용해서 이런 마이오틱 리컨비네이션 크로스오버를 이제 연구하고 이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분야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크로스오버를 만들 수 있고 안 일어나는데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형에 의한 퍼틸리티, 종자를 많이 맺히냐 안 맺히냐에 의한 표현형의 시대는 이제 끝났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형광 리포터와 종자를 활용한 거를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로모점이 애기장대는 5개인데요. GFP, RFP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 GFP, RFP는 나중에 종자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색깔이 없는 거와 교배를 하면 이제 헤미자이got 또는 헤테로라고 그러죠. 헤미자이것이 되고 이쪽으로 가시면
요 사이에 크로스오버가 안 일어나면 이제 엄마 아빠와 같은 표현형이 나옵니다. 요것들은 엄마 아빠 엄마고 얘는 이제 이쪽에 색깔이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요 사이에 리포트 사이에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R 리컨비넌트 엄마 아빠하고는 다른 새로운 이제 형태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교배를 통해서 만들고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 맨델이 교배를 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배를 한 7,000개 정도 해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EMS라고 케미컬 뮤타진을 처리를 해가지고 뮤턴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좋은 게 2,000개 이상의 종자를 한 번에 사진을 찍고 컴퓨터로 분석을 하면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금세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대량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맨델도 7년 동안 하는 게 교배를 시작하고 완두를 심고 종자를 수확해서 종자를 카운팅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애기장대를 이렇게 키워서 여기 보면 종자를 수확해서 대신 종자를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고 컴퓨터가 이제 이미징을 분석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뮤턴트를 찾았고요. 와일드타입에 비해서 뮤턴트들이 크로스오버가 2배가 늘어난 것들을 다 찾았고 저도 이제 단순하게 리포트를 하면 이름을 제가 하이 크로스오버 레이트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늘어나니까 이름을 HCR이라고 지었고 세 개의 뮤턴트를 다 매핑해서 이제 연구를 다 마쳤고요. 1하고 2는 각각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봤더니 2는 여기 보면 하이텐이란 요 더블 홀리데이 정신을 안정화하는데 마스터 레귤레이터로 이제 E3 라이게이즈인데요. 이게 도세지 디펜던트, 양 디펜던트가 크로스오버를 컨트롤하는데 이거의 트랜스크립션을 컨트롤하고 SR3는 이제 포스파테이즈인데요. 3와 이제 1과 3는 이 단백질의 양을 컨트롤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을 활용하는 거죠. 제가 1하고 2, 3를 찾았는데 1하고 3를 교배하면 더 늘어나나? 봤더니 이렇게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만 해도 크로스오버가 와일드타입이 8개인데 이제 2배 가까이 증가했겠죠. 크로스오버 개수입니다. 아까 지놈상에서. 그리고 나서 그거의 단백질 양을 마스터 레귤레이터는 이거의 단백질 양을 봤더니 보시면 바와 같이 와일드타입에 비해서 SR 1하고 3는 늘어나는데 1, 2, 3는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그 크로스오버의 레귤레이터를 찾고 이렇게 컴바인을 하면 크로스오버를 점점 늘려서 브레이크에 가깝게 더 많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어떤 이거 하나의 리포터를 썼는데요. 이 지놈을 다 커버하는 리포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교배를 해서 또 교배를 해서 종자를 찍으면 이렇게 훌륭한 데이터들이 나오고요. 더 중요하게 아까 이게 클래시컬하게 이 필드에서는 이렇게 이뮤노사이톨로지 응해서 크로스오버를 이제 카운팅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더 확실한 방법은 홀 지놈을 시퀀싱해서 지놈 와이드로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다 빨간색, 와일드타입 파란색에 비해서 빨간색들이 다 증가됐죠. 이걸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필드에서 저 이전에 이제 중요한 안티크로스 팩터를 이제 여전히 유전학으로 서프레서 스크리닝으로 찾았는데요. 저는 이제 서경배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제 이름이죠. 제가 찾은 제 그룹에서 찾은 HCR이라는 그룹을 찾아서 메이저 패스웨이에서 작동하는 안티크로스오버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서경배가 끝나고 뭐 하냐? 그래서 서경배가 끝나는 동안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제 유전을 제네틱스로 더 활용할 수 있을까 봤는데 아까 말한 EMS라는 건 포인 뮤테이션을 시킨 겁니다. 근데 대신 식물학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태깅이라고 그러는데요. 인핸서를 랜덤하게 지놈의 마음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집어넣어서 또 막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랜덤하게 집어넣은 다음에 식물을 키우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뮤턴트를 더 확보했습니다. 이 돌연변이들은 아마 어떤 유전자를 과다 발현을 해서 또 크로스오버를 더 늘리는 뮤턴트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하 교수님이 지난 5년 동안 연구하신 내용을 정리하시고 또 말씀하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너무 이 아쉬운 마음에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를 해주셔서 저희가 시간의 제약상 질의응답은 이제 따로 이제 메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그 서울대학교 강찬희 교수님 모셔서 세포 스트레스 노화와 관련된 연구 주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동안 이어오신 연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회 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강찬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모든 일기 펠로우 분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는 참 저에게 복잡한 양가의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항상 그랬듯이 이게 재단의 되게 즐거운 행사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어제 저녁에 서경배 이사장님이 저한테 첫 인사로 아니 벌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진득한 아쉬움이 남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인류의 난제라고 생각을 하는 노화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그것을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노화를 되돌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영화 속에서 이 브래드 피트가 어떻게 늙게 되는지, 그러니까 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절을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화의 특징은 저희가 되돌릴 수 있는 회춘 요소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고 제거를 해야 되는 노화 요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이러한 노화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보실 수 있는 9가지의 특징으로 노화를 디파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줄기세포의 감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틸로미어의 감소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9가지의 노화의 특징 중에서 7가지는 저희가 과학적으로 최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줄기세포의 감소를 줄이는 방법 혹은 이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은 틸로미어 감소 같은 경우도 틸로머레이즈 발현을 통해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가지는 여기 보실 수 있는 유전체 불안정성과 세포 노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로운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2가지는 노화 요소로 제거를 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적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회춘 요소의 강화를 통해서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최근까지는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줄기세포 기반의 치료라든지 혹은 젊은 혈액 유래 인자를 수혈받아서 늙은 마우스 같은 것들을 되돌릴 수 있다든지 혹은 가장 많이 오랫동안 알려져 있던 것들이 이제 칼로리 리스트릭션을 통해서 좀 적게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회춘 요소의 강화뿐만 아니라 노화 요소를 어떻게 제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노화 세포나 유전체 불안정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포의 손상 세포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하거나 혹은 노화 세포로부터 특이적으로 분비돼서 나오는 팩터들을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회춘 요소의 강화를 통한 노화 역전 기술이 지난 30-40년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는데 굉장히 큰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젊은 혈액 유래 인자를 수혈을 받아서 계속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계속 어느 타임 윈도우를 가지고 계속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는가? 이걸 조금 더 강하게 스티뮬레이션을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춘 요소를 너무 강하게 강화를 시키게 되면은 종양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이게 동전의 양면성처럼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춘 요소가
몸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노화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거를 해서 이런 회춘 요소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만 너무 강하지 않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는 이러한 노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 좀 제가 맥을 쓰는데 PC로 돼서 좀 깨져 있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되게 큰 국제 과제를 통해서 난제들을 해결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유명한 게 휴먼 지놈 프로젝트죠. 1990년대 시작이 됐고 이 정도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우리 뇌를 완전 이해를 하자. 그래서 브레인 이니시에이티브가 2014년에 시작이 됐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 휴먼에서 세네센스를 완벽하게 이해하자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고요. 그게 이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도 저희 연구실에서는 사경배재단에서 이러한 세네센스 연구의 중요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 굉장히 빠르게 2017년에 먼저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 노화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세포 주기를 억제시켜서 종양 형성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노화 세포가 여기 보이실 수도 있듯이 굉장히 많은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들을 조절을 하는 게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노화세포로부터 특이적으로 분비되는 노화연관 분비 표현형에 의해서 조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배재단 그랜트를 신청을 했을 때는 실제로는 노화세포의 이러한 작용보다는 노화연관 분비 표현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연구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포 노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조직 손상이 왔을 때 직접적인 데미지를 받은 세포들은 세포 노화가 돼서 암으로 가는 것들을 막고요. 주변에 이제 한 partially 데미지를 받은 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종양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아직은 세네센스가 되지 않은 세포들이어서 이러한 노화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스비 주변에 2차 노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렇게 티슈가 벌크하게 마킹을 한 다음에 이러한 세네센스 셀들이 이뮨 세포들을 리크루트를 해서 데미지 받은 셀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 조직을 재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모종의 이유로 이러한 프로세스가 잘못 조절이 돼서 노화세포가 과도하게 축적이 된다면 이런 과도하게 축적된 노화세포로부터 만성염증이 발생되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노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는 그럼 세네센스 셀을 제거를 하자. 아예 제거를 하자라고 해서 세노라이틱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혹은 이러한 세네센스의 프로파게이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화의 전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노화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세노스태틱스라고 해서 이제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을 억제를 하자 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노화 세포 표적 기술의 한계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어서 특이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이성이 낮아서 사실은 초창기에 저희 캔서 트리트먼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화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들도 많이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성을 높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화를 늦추는 효과는 탁월하지만 사실 노화를 리버스하는 효과는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노화세포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분류를 통해서 제거할 세포랑 제어가 가능한 세포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세포 노화 프로그램에서 원래는 이 시크리토리 피노타입을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를 저희가 찾았던 가라포, 사습 조절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은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노화세포에서 2차 노화세포로 세포 노화가 전이가 될 수 있는데
너무 멀쩡한 셀을 노화로 보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인즉슨 이 노멀 셀에서 시그널링을 받을 때 체크 포인트가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체크 포인트가 어떤 수준에서 조절이 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서경배 재단의 주된 에임이었었는데요. 재단에서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자유도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단백질 항상성, 노화 상황에서 단백질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오토파지가 실제로는 굉장히 노화와 연관되어 있는 시그널링을 스페시픽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러한 단백질 항상성에 원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오토파지가 RNA 호메오스테이시스를 크게 바꾸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굉장히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노화에 관련되어 있는 메타볼릭한 체인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콜레스테롤 같은 레벨이 굉장히 그러니까 에이징에 좋지 않다라는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됐었는데 최근까지는 사실은 심혈관 질환 때문에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 연구에 따르면은 콜레스테롤이 라이소솜이라는 그 세포 소기관에 특이적으로 인리치먼트가 되고 그거에 의해서 노화에 연관되어 있는 염증 반응들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새롭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마도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콜레스테롤이 노화를 촉진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노화세포로부터 특이적으로 분비가 되는 스몰 메타볼라이트, 저희는 사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유무에 따라서 노화가 전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얼터드 메타볼리즘에 대해서도 되게 재밌게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세포 안에, 노화 세포 안에 굉장히 많은 올가넬들이 바뀌는데요. 그런 올가넬들 중에서 저희가 라이소솜과 MPC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화 세포의 가장 사실 큰 특징은 세포 크기가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사실 세포 노화라는 현상이 발견된 게 한 40년, 50년이 됐는데 가장 처음 보인 피노타입이고요. 근데 그동안 이거에 대한 펑셔널 연구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이퍼트로피가 조절이 되는지 그리고 그 하이퍼트로피를 막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되게 재밌게도 하이퍼트로피를 막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라메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시그널링들이 전부 다 셧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까 피러박 교수님께서 딱 페이퍼를 언제 쓸 때를 알아야 된다. 언제 실험 멈추고 제때 페이퍼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뼈아프게도 지난 40년간 연구를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던 이 하이퍼트로피를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거의 동일한 내용이 한 달 전에 네이처에 나와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페이퍼를 마무리를 할까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몰폴로지컬 체인지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셀 멤브레인에 있는 프로테인에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노화세포에서는 원래는 셀 멤브레인에서 작용해야 되는 리셉터들이 멤브레인에 있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세포 질 내에서 계속 시그널링을 보내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한 바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타겟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노화세포를 조절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세노라이틱스나 세노스태틱스에 대한 연구들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세네센스 셀에서 스테이지가 많이 달라지고 그 스테이지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스테이지까지 간 세포를 되돌리는 게 저희 노화 역전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노화 요소를 줄이고 노화 요소를 감소시킨 다음에 회춘 요소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조절을 하면은 사실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쪽으로 궁극적으로는 연구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의 요소만을 타겟팅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컴비네이토리얼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연구를 제안한 것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러한 거는 서경배 재단의 정말로 제너러스한 서포트와 함께 사실 연구 내용에 대해서 거의 간섭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믿고 주는 그랜트니까 당신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경배 재단은 저희 연구실이 물론 저희 연구실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가능성은 제외를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 연구실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저희 연구실과 함께 할 거고 그 뜻이 계속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찬희 교수님께서 시간 관계상 질문 못 받을까 봐 막 소회까지 미리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제약이 제법 있어서 우선 나머지 두 분, 그 임정훈 교수님하고 김동훈 교수님 발표 다 듣고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남으면 최계 교수님 그다음에 강찬희 교수님한테도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희가 모실 분은 그 유니스트 임정훈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센트럴 도그마의 마지막 단계를 연구하시는 분자생물학자이신데 이제 모델링 시스템은 우리가 소설 등에서 많이 보는 루게릭 시스템, 뉴로바이올로지 쪽을 모델로 해서 번역에 대한 그 디코딩 과정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1기 펠로우 임정훈입니다. 제가 사실 2017년도에 학생들하고 저희 방 실험실 학생들하고 랩 미팅을 하던 중간에 1기 펠로우로 선정이 됐다는 이메일을 받고서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이렇게 5년 뒤에 이 자리에 서서 마지막 발표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지만 또 희한하게도 내가 서경배 펠로우구나라는 이 사실이 가장 체감이 되는 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그 트랜슬레이션 메커니즘, 특히나 저희가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이런 캐노니컬한 트랜슬레이션 메커니즘 말고 요즘 들어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그런 새로운 넌 캐노니컬한 트랜슬레이션 메커니즘의 원리와 또 생리학적인 기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센트럴 도그마에서 이제 DNA에서 RNA가 트랜스크립션이 되고 프로틴으로 만들어지는 이 프린시플은 상당히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립이 되어 있고 사실 이 코돈 테이블, 트랜슬레이션, 특히나 트랜슬레이션 과정에서는 코돈 테이블에 있는 정확한 규칙에 따라서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트랜슬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몰레큘러 머시너리가 이제 라이보점인데 이 라이보점은 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스타트 코돈으로부터 트랜슬레이션을 개시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스타트 코돈에서 디스어셈블리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진 익스프레션의 관점에서는 좀 패시브한 디코더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외들이 존재를 하고요. 김민대 교수님이 계시지만 저희가 가령 폴리 테일이라고 해서 폴리 아데닌 테일이 5' 메신저 RNA 3' 엔드에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 믹스드 테일이라고 해서 폴리가 호모지니어스하지는 않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스타트 코돈이 AUG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AUG뿐만 아니라 다른 코돈에서도 트랜슬레이션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넌 캐노니컬한 메커니즘들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 루게리병의 어떤 발병 기전을 알게 되면서부터인데요. 루게리병은 모토뉴론 디지즈로서 특별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페이탈한 디지즈이고 약 10% 정도가 패밀리얼한 지네틱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루게리병이 발병을 하고요. 1990년 중반부터 이제 루게리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보고가 되어 왔었는데 특히나 C9orf72라고 하는 특정한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이 루게리병 그리고 이 루게리병과 관련이 높은 프론토 템포럴 디멘시아의 어떤 가장 중요한 원인 유전자로 지금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C9orf72의 뮤테이션에 의한 이 루게리병의 발병 기전이 굉장히 트랜슬레이션의 입장에서는 혹은 제너럴하게 진 익스프레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는 이 첫 번째 인트로에 있는 헥사 뉴클리오타이드 리핏이 한 30개 정도 있어서 일반적인 이 C9orf72의 진 익스패션이 일어나는데 이 루게일병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는 이 리핏의 개수가 수백 개, 뭐 수천 개 이상 이게 익스펜션이 되는 현상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바이 디렉셔널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서 이 센스 RNA와 엔타이 센스 RNA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트랜슬레이션의 관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이제 AUG 스타트 코돈이 없이도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AUG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리딩 프로그램에서 모든 트랜슬레이션 프로덕이 보시는 것과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만들어지는 다이펩타이드 리핏 프로틴들 가운데 이 아르지닌을 가지고 있는 뭐 폴리GR 프로틴 같은 것들이 사이트 톡식하기 때문에 루게릭병 환자의 신경세포를 디제너레이션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사실 이 서경배 과학재단에 처음 프로포저를 할 때 이런 AUG가 없는 리핏에서 게시가 되는 이런 트랜슬레이션 메커니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 프로포저를 하고 실험을 여러 가지 진행을 했었는데, 예, 뭐 제가 이거 좋아하는 글귀라서 가지고 왔는데 뭔가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막상 링 위에 올라가 보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반 학생들과 저희가 여러 가지 스트러글링을 했는데 그렇게 좀 이제 재밌는 결과들을 많이 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저희가 그 초파리 모델을 이용해서 이 루게릭병의 사이토 톡식한 프로틴을 아이를 구성하고 있는 포토리셉터 뉴런에 발현을 하고 디제너레이션을 시킨 다음에 이런 지네틱 모델을 이용해서 이 루게릭병의 독성 단백질의 발현이나 톡시시티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유전자를 좀 찾아보는 시도를 했었는데 이 가운데 이 라이보점 어소시에이티드 퀄리티 컨트롤 패스웨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세포 내의 어떤 패스웨이가 이 루게릭병의 독성 단백질의 독성을 좀 더 서프레션하는,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 독성이 증가해서 눈이 완전히 디제너레이션이 되고 노말리는 이 유전자들이 존재함으로써 이 독성 단백질의 어떤 디제너레이티브 이펙트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이 유전자들이 작용하는 기전을 살펴봤더니 저희가 일반적인 트랜슬레이션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보점들이 스타트 코돈에서 어셈블리가 돼서 트랜슬레이션이 되고 스타트 코돈에서 디스어셈블리가 돼서 이렇게 노멀한 라이보저멀 사이클링이 일어나는데 이 RNA가 뭔가 미스 프로세싱이 일어나거나 혹은 뭐 세컨더리 스트럭처가 있거나 혹은 단백질을 만드는 기본 유닛인 아미노시드 같은 것들이 디프리베이션 될 경우에는 이 고속도로에 이 자동차들이 정체해 있는 것처럼 라이보점이 메신저 RNA 트랙에 스톨링이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라이보점이 스톨링 되어 있는 라이보점과 이렇게 컬리전을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이런 상태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을 이제 세포는 뭔가 어베런트한 트랜슬레이션한 어베런트한 트랜슬레이션 스테이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통사고에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뭐 견인차들이 오고 경찰차들이 오고 소방차들이 와서 이걸 제거를 하는 것처럼 세포 내에서도 이러한 좀 저희가 이상한 단백질 프로덕을 이제 액티브하게 제거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보점이 컬리전이 되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라이보점 어소시에이티드 퀄리티 컨트롤 패스웨이를 구성하는 여러 단백질들이 이런 라이보점 컬리전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다이점 스트럭처를 인지를 하고 이 다이점을 디스어셈블리 시키고 그 과정에서 만들고 있던 이상한 단백질이나 이상한 메신저 RNA를 액티브하게 디케이 시킴으로써 이렇게 이상한 단백질들이 라이보점에서부터 릴리즈가 되지 않게 라이보점에 이제 트래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액티브하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라이보점 어소시에이티드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하는 패스웨이를 이볼루션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여러 가지 초파리 모델에서 찾았던 그런 현상들을 뭐 휴먼 셀 컬처, 그다음에 그 실제로 ALS 환자의 그 유도 만능 줄기세포 iPSC로부터 분화한 신경 세포로부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C9orf72의 리핏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아르지닌 컨테이닝 다이펩타이드 리핏 같은 경우는 트랜슬레이션 과정에서 라이보점을 스톨링 시키는 인트린식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을 했고요. 그런 라이보조멀 스톨링에 의해서 이 폴리-GR 프로틴들이 그 어베런트한 트랜슬레이션 인터미디스로 리코그니션이 돼서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RQC 팩터들에 의해서 노멀리는 이 톡식한 프로틴이 발현이 되지 않게 저해를 하고 있어서 이제 뉴로프로텍티브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ALS 환자의 신경세포가 이제 에이징에 됨에 따라서 이 RQC 팩터들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변하고 RQC 액티비티가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독성 단백질을 이 발현을 억제하고 있던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디리프레션 되면서 오히려 그 신경 세포들의 디제너레이션이 좀 더 촉진된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이제 그 실제로 라이보점들이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날 때 얼마나 빨리 일어나, 얼마나 천천히 일어나, 이런 라이보점의 트래픽과 코트랜슬레이셔널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저희가 라이보점들이 빨리 트랜슬레이션 시킨다, 천천히 트랜슬레이션 시킨다라고 할 때는 퀀터티 관점에서 진 프로덕이 많이 생긴다, 적게 생긴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쉬운데,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트랜슬레이션이 빨리 될 때는 많은 양의 프로틴을 만들지만 스트럭처럴리 이 네이슨 체인들, 프로틴들이 만들어질 때 폴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적절한 폴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옵티멀한 트랜슬레이션 속도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너무 트랜슬레이션이 빨리 일어날 때는 그런 폴딩에 문제가 생겨서 이 프로틴들이 어그리게이션이 되는 성질이 있고요. 또 너무 천천히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에 있는 자동차들이 정체되거나 충돌이 생긴 것으로 인지가 돼서 프로틴들이 적절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액티브하게 디케이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저희가 제안했던 이 non-canonical한 트랜슬레이션, 특히나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의 관점에서 non-canonical한 트랜슬레이션을 조금 다르게 디파인을 해서 이런 라이보조멀 스톨링이나 컬리전, 또 라이보점들이 컬리전이 되면 원래 읽고 있던 오픈 리딩 프레임을 벗어나는 라이보조멀 리딩 프레임 시프트들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non-canonical translation,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던 그런 데피니션을 다시 데피니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몰레큘러 프린시플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저희가 세포 내 라이보점이 똑같을 것 같지만 각각의 라이보점을 각기 다른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또 트랜슬레이션이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이토플라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셀러 오르가넬, 그 다음에 뉴런 같은 경우는 덴드라이트나 엑선 등에서 로컬 트랜슬레이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이런 코트랜슬레이션 다이나믹스가 지잉 스페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런 RQC 팩터들, 그리고 사실은 라이보조멀 컬리전이 일어나면은 그 프로틴들을 액티브하게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들이 스트레스로 인지를 해서 이 세포를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하는 셀페이트 디시전도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들이 몰레큘러 레벨에서 얼마나 재밌는 현상들이 있을까? 그리고 피지올로지의 관점에서 뉴로 디벨롭먼트나 뉴럴 피지올로지, 디제너레이션, 스네센스나 에이징 과정에서 이런 몰레큘러 메커니즘들이 어떤 시그니피컨스를 가질지 여러 가지 모델들을 활용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흥미로운 결과들을 좀 더 오피셜하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게 되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피터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재미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연구를 계속 해왔던 것 같고요. 지난 5년간 서경배 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조그만 질문들, 뭐 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제 즐겁게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떤 연구 성과도 있고 없는 성과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 서경배 과학재단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배려, 그다음에 인커리지먼트를 받지 못했다면 이런 연구 성과들을 얻지 못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사장님과 또 서경배 과학재단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같이 저와 같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저희 실험실 학생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저희 콜래보레이터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는 지금 오늘 이제 대학생 분들이나 혹은 대학원생 분들이 함께 오신 자리여서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요. 혹시 누가 말을 한 것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실 강찬희 교수님 톡에 나왔던 분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브래드 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0여 년 동안 영화에 출연을 하기도 하고 제작도 했지만, 뭐 잘된 영화도 있고 잘 안 된 영화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계속해서 텔링 스토리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영화제에서 수상 소감으로 말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이언스 하는 거랑 똑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뇌가 있겠지만 그 30여 년간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이런 말들을 해주셨을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이런 마음가짐을 뭐 다른 분야에 있지만 그런 그 분야의 최고 훌륭한 어떤 리더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하는 글귀여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졸업을 하지만 서경배 과학재단의 1기 펠로우로서 이제 자부심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연구실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말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임정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너무나 아쉬우셔서 그런지 시간을 꽉꽉 다 채우셔서 소진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UMass에 계시는 김도훈 교수님 모시고 그동안 어떤 연구해 오셨는지 간략하게 듣고 또 시간이 되면 같이 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교수님께서는 이제 소위 대사체와 메타볼라이트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일부가 이제 톡식한 물질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김도훈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서경배 파운데이션 1기 김도훈입니다. 오늘 피터 파크 교수님 비롯하여서 아주 많은 그 명언들, wise saying들이 많이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리마인드기도 했는데 제가 배운 또 한 가지의 wise saying은 식사 전에 마지막 스피커면 무조건 빨리 끝나라. 그래서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사를 연구를 하는데 저는 대사를 좀 시각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고 소화기관에서 분해가 되고 아미노산, 리피드, 당들의 이제 영양분들이 혈액을 통하다가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이 메타볼릭 네트워크를 거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대사 그 자체입니다. 각각 점은 하나하나의 대사체고 그리고 각 줄은 이 대사체들을 연결하는 줄들은 효소에 의한 화학 변화를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스니커스 바 하나 먹어서 이 당인 글루코스가 이렇게 따라서 세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지점에서는
이 메타볼릭 네트워크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부분적으로 연쇄적으로 chemical changes를 따라해서 결국은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또 그 글루코스 모레큘이 딴 경로를 취해서 이 빌딩 블록인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다 잘 아시는 이런 핵산이나 아니면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신호 전달 물질이든 다양한 이 바이올로지에 필요한 이런 물질들이 다 이 대사 네트워크에서 생성되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고 서로 변하기도 합니다. 아까 임정훈 교수님께서 이 트래픽 컬리전 애널로지를 사용했는데 저는 지하철 애널로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꼭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사실은 이 메타볼릭 네트워크, 대사 네트워크가 지하철과 매우 비슷합니다. 다양한 노선들이 있고 각각 노선들이 딱 그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작점과 끝점과 중간 지점들이 있고 서로 연결돼 있고 그게 꼭 메타볼릭 네트워크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랩에서는 이 좀 약간 틀린 각도로 메타볼리즘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포스트학 때 시작을 하여서 한둘씩 그 톡시시티 화합물 톡시시티 데이터베이스를 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메타볼라이트들이 독성 성질, toxic properties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점점 볼수록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캐탈로그하기도 했습니다. 왜 독성을 가질 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은 어떤 대사체들은 자연스럽게 강한 화학 반응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메타볼라이트들은 다른 메타볼라이트를 닮았기 때문에 대신 사용되어서 세포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메타볼라이트는 수용체를 자극시킬 수 있어서 세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캐탈로깅하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톡식 메타볼라이트이기 때문에 엔도톡솜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017년 당시 이제 서경배 과학재단의 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가 제안한 것은 병을 연구를 할 때는 센트럴 도그마 DNA에서 RNA에서 프로틴 그 측면에서만 연구되어 왔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온 이런 다양한 독성 대사체들이 이런 DNA, RNA, 프로틴, organelles, 세포 구조와 반응을 하면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을 조절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제안했습니다. 즉 천의 유천 같은 컨셉트처럼 느껴졌습니다. 뭐냐면은 기존의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병의 조절 인자인 또 하나의 레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런 것을 제안을 했고 감사하게도 서경배 일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풍부한 지원 하에서 좋은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성 대사체를 암에 적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암 치료에 적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시 메타볼리즘을 보자면은 독성 대사체가 만들어질 때 보통은 재빨리 비독성 대사체로 바로 다음 정거장으로 가는데 이 통로를 막았을 경우, 이 효소를 막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축적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세포에 큰 문제가 되지만은 또 하나의 비유를 하자면은 수도꼭지를 생각해 봅시다. 열린 수도꼭지, 닫힌 수도꼭지, 거기에다가 드레인을 막았을 때는 열린 수도꼭지에만 축적과 문제가 생기는데 즉 이런 독성 대사체들을 찾고 그리고 암세포에만 활성되어 있는 경로들을 찾으면은 이 독성 대사체를 거치는 경로를 찾으면은 모든 세포에 인히비터로 막았을 경우에 보통 세포에는 축적이 안 일어나고 암세포에만 축적을 일으키는 이런 선택적인 치료가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이거를 다양한 experimental models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대장암, 폐암 그리고 췌장암에서 이렇게 각각 다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독성 대사체를 통한 이런 선택적인 암 치료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는 와중에서 또 이 본의 아니게 또 배우게 된 점들은, 예를 들자면은 이 셀레니움 대사 경로에서 독성 대사 체인 셀레나이드 분자가 왜 턱식한지를 봤을 때 사실은 직접적인 다양한 바이오몰레큘들랑 direct chemical reactivity, 바로 직접 화학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볼 수 있었고, 또 스핑골리피드 경로에서 턱식 대사 체인 3KDS를 봤을 때는 이것이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 끼어 들어가서 이거를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그 모양을 조절을 하여서 이게 이제 맛이 갔을 때 결국은 세포를 죽인다는 그런 메커니즘들, 즉 이렇게 독성 대사체들이 세포 내의 다양한 구조들과 직접 반응하고 병을 일으키는 예들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예들이 하나의 그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또 배운 점들은 이런 그 기작들, 이런 메커니즘들이, 이런 셀레나이드와 바이올로지컬 리액티비티가 결국은 셀레노시스라는 희귀병, 그리고 3KDS가 이렇게 ER의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 들어가서 그걸 조절하는 것이 케라티나이제이션 디스오더 희귀병에, 이런 희귀병들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내리게 되었고,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그리고 이제 제가 졸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졸업은 되게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엔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서경배 과학재단에서 지원을 해줘서 키울 수 있었던 이런 컨셉트들을 계속 진행시키고,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발병 기작들, 새로운 치료 방안들을 열심히 더욱 열심히 노력하면서 계속 찾겠습니다. 서경배 과학재단에서는 정말로 이 지원이 정말로 저에게, 그리고 저희 실험실원들에게 정말 필수 영양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대사 네트워크는 경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경배 과학재단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한국인 과학자들 커뮤니티에 제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신 게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큰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훈 교수님께서 무려 7분을 희생하셔서 저희가 잃어버린 그 점심시간을 제대로 찾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좌담이어야 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아쉽지만 시간 제약상 오늘 그 포럼에 참가하신 이 5분 졸업생 분들께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선배로서 이 기쁜 마음을 좀 전하겠습니다. 정말 기라성 같으신 5분을 제가 소개하고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가 아쉽지만 아마 영원한 셀fel로우로서 자리하실 것 같고, 그동안 배우신 여러 가지 공부하셨던 것들을 가슴 깊이 겸손하게 새기시고 또 새로운 과학자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학문 후속세들에게 이어주는데 그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5분에게 큰 박수로 졸업식을 축하해 드리시죠. 네, 감사합니다.